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11개 섹터 가운데 9개 섹터가 올랐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시장의 상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자,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요. 이번 주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좀 그런 변동성의 한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그 상승으로 돌아서는 구간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진 않았었고요.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골드만삭스와 같은 이제 월가에서는 금리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점점 더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도 점점 더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반등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 이것은 뚜렷한 어떤 상승 재료로 찾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시장 반등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9월 19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이번 주에 열리는 FOMC에서의 고강도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장중의 흐름이 개선되면서 장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초강경한 매파적인 입장으로 시장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3.5%를 넘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4%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7년 10월 이후 약 15년간 2년물 금리가 4%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장중에 2년물과 10년물 역전폭이 0.46%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202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2년물이 10년물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 폭도 2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는 점이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11개 sek터 중 8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애플 그리고 나이키가 오르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지만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52주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방송사 인터뷰 중에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모더나와 노바백스가 7%대로 급락했습니다. 화이자는 1.3%, 바이오엔테크도 8%대로 급락하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DR호텔을 비롯한 주택건설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택금리 상승으로 주택건설 관련주들은 고전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키방크에서 해당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키방크 측에서는 올해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곧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반등폭도 시장 평균치보다 클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 레나가 2%대, 펄트그룹도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 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 이후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점이 코인베이스의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망세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약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아이폰 신제품 선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JP모건은 애플 폴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프로 모델을 중심으로 꾸준하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이폰 폴틴 프로맥스는 13 프로맥스를 넘어서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토존은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 하락했습니다. 주당 40.51달러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추정치였던 38.51을 상회했습니다. 분기 매출 역시 53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다만 오토존은 컨퍼런스 콜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스는 이에 대해서 장기적인 문제가 될 요소는 아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포드인데요. 포드 측은 조금 전에 투자자들에게 이번 3분기에 기존 예상치보다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유는 공급망 문제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4%대 하락한 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공급 문제도 여전하지만 강달러 그리고 가파른 금리 인상이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도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소폭 올라서 배럴당 8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의 긴축 우려로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은 심리적 지지선인 온스당 1,700달러 아래선으로 추락했는데요. 달러와 강세 그리고 채권 금리 상승이 주 초반부터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현재 금 가격은 1,6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서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9,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11년 만에 최고. 저도 오프닝에서 소개를 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네, 이날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이후에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장중 고점은 3.51%까지 찍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일 대비해서 6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구간도 존재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금리가 3.5%를 상회한, 그러니까 11년 전인 지난 2011년 4월은 참고로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일 때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미 연준이 장기간 돈풀기를 좀 하면서 저금리가 고착화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창이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FOMC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페어리드라는 기관에서는 이날 3.5%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4%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증시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 예정된 FOMC를 앞두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금리 결정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FOMC에서는 과연 몇 BP를 올리게 될까요? 75BP일 수도 있고 100BP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100BP 인상을 점치는 기관도 물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노무라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노무라도 원래는 7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다가 8월 CPI 지표를 확인한 후에 전망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지금 75BP 인상이 좀 확실시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CFRA 같은 기관에서는
75bp를 넘어가는 금리 인상이 나올 경우에 월가에 좀 충격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과도한 기조, 오버 타이트닝에 대한 또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75bp 인상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NP 파리바라든지 ING 같은 기관에서도 75bp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IN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있음에 주목한 그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회의가 11월 달이죠. 근데 11월 달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NG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도 75bp를 올리면서 4번 연속 75bp의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펜티온 이코노미스 같은 기관에서는 주택 시장의 깊은 침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인상폭이 좀 시장 예상보다 적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1월 달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그동안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게 월가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FOMC가 올해 3차례 남았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번에 75, 다음에 50, 그리고 그 다음엔 25 이렇게 내릴 거냐, 아니면 75, 50, 50이냐, 아니면 75, 75일 거냐, 이게 진짜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이 이번 FOMC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산이 달라진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서 지난 10년 넘게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요. 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10년 넘게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죠. 이렇게 금리가 바닥일 때에는 사실 채권을 아무리 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도 거의 주지 않는 제로 수준이다 보니까 그럴 때에는 사실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시장이 하락해도 빠르게 반등하고 했던 게 지난 10여 년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약간 이 역동성이 바뀌었죠. 2년물 채권 금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4%에 육박합니다. 자, 그런데 S&P 500 기업 가운데 이 배당 수익률이,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4%를 넘는 기업이 단 16%밖에 존재를 하지 않고요. 10년물 국채금리와 비교를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 거의 3.5% 가까이 육박하니까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업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 수익률보다 배당 수익률보다 국채 수익률이 높네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뭐 주식에서 그 채권으로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아무런 위험 없이 4%의 이자를 주는 채권과 그리고 주식 하락의 리스크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적은 주식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좀 위험성이 적은 그리고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던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그럼 이만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월가의 분위기는 조금 더 높은 금리, 그리고 조금 더 금리가 오랫동안 고금리를 이어갈 것을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주식보다는 채권의 매력도가 앞으로 더 이어지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옮겨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입니다. 어떨까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체리니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주린이가 아니라 이제 채권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체리니라는 이름이 나올 만큼 국내에서도 이제 채권의 투자 매력도에 좀 집중한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 장외 시장에서의 채권 순매수가 개인들이 12.7조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이 전체가 4.5조 원이었는데 여기를 이미 좀 많이 넘어선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가 우리가 배당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졌다라고 해서 바로 채권으로 갈아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매파 기조가 굉장히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더딘 인플레이션의 하강 속도 등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유의미한 증시의 단기적인 반등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인식도 이 같은 채권에 대한 선호도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 스트레이트 같은 기관에서도 이날 S&P 500 지수가
3,700선을 하회할 때까지 다음 랠리가 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날 1928년 이후에 12월을 제외를 한다면은 모든 달에서 마지막 10거래일이 첫 10거래일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월은 유일하게 둘 다 평균치를 내봐도 그리고 중간값을 내놔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좀 베어리시한 그런 비관론적인 것이 증시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자, 매도 먼저 맞아야라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매를 먼저 이제 맞았더니 그래도 조금은 아파요. 그렇긴 한데 먼저 아팠던 것이 그래도 지금 아픈 것보다는 낫다는 네네. 얘기죠. 그러면서 관련해서 또 기업의 투자 의견을 좀 상향 조정하는 소식이 나왔는데 주택건설 관련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건설 관련주에 대해서 두 단계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더블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면서 매도 먼저 맞아야 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좀 성립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키뱅크라는 기관에서 DR 호튼과 레나라든지 그리고 풀테그룹 등의 주요 홈빌더 관련주에 대해서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두 단계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리 페인이 얼리 게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 당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펀더멘털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그리고 신용 정책도 더 타이트해졌고 건설주들의 밸류에이션도 추가로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은 주가 흐름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9차례 경기 사이클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도 건설업체들이 주가가 먼저 좀 많이 빠졌다가 나중에 업사이드가 컸다라는 점에 또 주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주가 평균적으로 41% 정도 저점 기준으로 하락을 했을 때 S&P 500 지수는 28% 하락을 했지만은 그 반등폭 건설주는 194%, S&P 500 지수는 141%였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미국의 주택 그 건설 업체들 뭐 지금쯤은 한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가 좋아져야 이들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미국의 주택 경기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반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펀더멘털 여전히 안 좋지만은 그래도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로직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얼마나 안 좋을까? 네. 그리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저렴해졌을까? 이 부분을 좀 탐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주택 경기는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맞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펜티온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는 지금 주택 시장이 딥 리세션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주택건설협회의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도 하락을 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와 공동으로 집계를 하는 주택시장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0년 봄, 그러니까 코로나19 초기 때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러면서 이 건설업체들 절반 이상이 판매 증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택건설 관련주에 왜 추천을 했을까? 얼마나 밸류가 떨어졌길래 그랬을까를 좀 탐구를 또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레나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결산이 되는 회계연도 2022년도의 포워드 PR이 지금 4.3배 그리고 이 FY 2023년 같은 경우에는 5배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올해 주가도 약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를 좀 봤더니 작년만 해도 포워드 PR이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는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대 이전에는 10배 중후반대를 또 기록한 구간도 많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 주목을 하면서 너무 좀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또 저밸류 콜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30% 떨어진 것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네. 확실히 많이 떨어진 건 맞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책 악재라는 키워드인데 정책 수혜도 많지만 사실 정책 악재도 많거든요. 자, 이번에는 한 가지 법안이 지난 밤 사이에 발의가 됐는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 있을 만한 초당적인 하원 법안이 소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카드 결제를 할 때 가맹점이 내는 가맹 수수료가 있죠. 이 가맹 수수료를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 네트워크에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예컨대 우리 소비자가 제시하는 카드에 만약에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쓰여 있으면 당연히 이 가맹점들은 가맹 수수료를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내야 되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이 카드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쓰여 있어도 다른 카드사 네트워크를 사용해 다른 카드사의 가맹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 요지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받았던 가맹 수수료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른 다른 카드 네트워크사들은 가맹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 사이 증시에서도 그 비슷한 현상이 주가에 그대로 증명이 됐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마스터카드가 0.48%, 비자가 0.11% 소폭 하락하는 정도였었고 반면에 이런 가맹 수수료를 좀 받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기업이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3%,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가 0.99% 정도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정책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악재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수치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자로 발급된 이 카드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40억 장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결정적인 투자 매력도 중에 하나가 이런 막대한 사용자 기반이고요. 그리고 40억 장에 육박을 하지만 이 숫자도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어떤 카드 소비의 대표주 이렇게 또 여기는 것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은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법안에 발의를 했던 피터 웰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양강 구도를 깨 경쟁을 진작시키는 그런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개가 됐던 8월 달에 미국에서의 결제 금액 같은 경우에도 YOY 기준으로 11% 성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처럼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카드 결제 시장의 또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분명히 좀 심리적인 타격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주가 하락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